네, 인행사 두 번째 시간 정신 역동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의 힘역자 움직일 동자 힘찬 움직임의 정신의 힘찬 움직임이 정신 역동 이론인데 네 명의 학자가 등장합니다. 프로이트 똑같습니다. 프로이트, 에릭슨, 아들러, 융까지 네 명의 학자가 있습니다.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프로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 프로이트의 이론을 확대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는 에릭슨이 있고, 자기 자신의 열등감마저 자기 발전의 계기로 삼는 아들러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론을 종합해서 방점을 딱 찍은 마지막 융까지 4명의 학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2문제, 1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던가 아니면 다 한 문제씩 출제하고 종합하는 문제로 한 문제가 출제되던가 이렇게 5문제 정도 출제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프로이트 첫 번째 프로이트부터 알아보도록 할까요? 프로이트의 이론은 정신 분석 이론입니다. 정신에 대해서 분석한 정신 분석 이론인데 프로이트는 이 정신 역동 이론의 창시자에 해당되는데 프로이트는 신경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힘든 사람을 치료하다 보니까 과거의 뭔가 경험, 과거의 외상, 과거에 안 좋았던 경험이 지금 영향을 주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인간의 행동과 사고가 감정이 무의식적 동기에 의해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됐고요. 성적 욕구도 개인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이전에 그러면 어떻게 해석했냐? 정신이 문제가 있고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이상한 게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해석했냐? 그전에는 너 미쳤다. 너 귀신 들렸다. 너 정신 차려라. 그래서 막 때리기도 하고 막 구술하기도 하고 막 기도를 해서 쫓아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이트는 그게 아니다. 너의 정신의 내부에 깊은 곳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자기도 모르는 문제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인간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폐쇄체계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개방체계라고 그러면 귀신도 들어올 수 있고 막 다른 거에 영향을 받아갖고 잘못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너의 뭔가 내부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 어려움이 있다. 이런 걸 갖다가 밝혀낸 게 프로이트입니다.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에 그게 그 사람은 그거 잘 알 것 같죠. 어떤 사람이 굉장히 이걸 괴로워하면 그거 굉장히 잘 알 것 같죠. 그런데 그 사람도 본인이 왜 그런지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의 무의식의 깊은 곳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있었던 게 지금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막 머리만 만지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만 만지면 화를 내는 사람은 부인이 그래요. 당신은 머리만 뭐 건드리기만 해도 화를 내나? 이상하다. 왜 그러나? 그럼 왜 그런지 잘 몰라요. 잘 생각해보니까 어렸을 때 새엄마한테 머리도 막 맞았던 기억과 또 우리 집안 사람들이 대머리가 되니까 나는 이제 머리에 대한 거 자꾸 신경 쓰고 있는데 누가 머리를 건드리는 게 어렸을 때부터 싫었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해낼 수가 있는 거. 무의식에 뭔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어쨌든 간에 프로이트 이론은 기본 원리가 정신이 모든 걸 결정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인간의 정신활동에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뭔가 결정된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일도 사실 과거의 영향을 받은 거고 인간의 심리적인 문제도 작용은 정신적용이 그 원인이다. 이렇게 밝혀냈던 게 프로이트죠. 프로이트의 이제 이론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림을 그려서 살짝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낼 수 있는 의식이 있고 생각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무의식. 그리고 그 사이에 교령 역할을 하는 전의식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 의식을 프로이드는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의식은 경험과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감정, 주의 집중 없이도 쉽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게 바로 의식이다. 의식은 새로운 생각이 들어오면 오래된 생각은 뭐 잊혀지기도 사라지기도 하고 의식이 변화하기도 하는데 지각하는 의식은 빙산의 일부다. 이게 빙산의 일부만 이렇게 바깥에 나와 있는 거고 나머지는 이 수면 아래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더 많은 부분이 있다. 그래서 무의식부터 설명을 해보면 무의식은 정신 깊은 곳에 위치한 자각하지 못하는 경험과 기억이 있는 겁니다. 정신 분석에 초점이 되는 게 이 무의식입니다.
정신활동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게 이 무의식이다. 인간의 행동과 경험과 지각은 대부분 무의식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프로이트고요. 그 의식과 무의식의 중간에 교량 역할을 하는 게 전의식이다. 전의식. 다리 역할, 교량 역할을 하는데 노력을 하면 이 전의식에 있는 거는 저장된 기억, 생각, 의식을 가져와서 의식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게 전의식이다. 그래서 의식 수준을 의식, 전의식, 무의식으로 나눴다. 또 성격 구조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성격 구조를 세 가지로 나눴는데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원초화라는 게 있습니다. 원초화. 원초화에서 나온 게 자아하고 초자아가 이제 원초화에서 나온 건데 자아하고 초자아가 이 원초화에서 분리돼 나왔습니다. 원초화부터 설명드려보면 원초화는 타고난 부분으로서 충동과 본능의 원천이면서 외부와 단절되어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부분이고요. 이 자아하고 초자아가 원초화에서 나왔습니다. 원초화는 무의식에만 걸쳐 있는 게 원초화입니다. 원초화는 무의식에만 걸쳐 있다. 그 다음에 자아는 원초화에서 나왔다고 했죠. 그래서 자아는 의식, 전의식, 무의식에 다 걸쳐 있는 게 자아입니다. 초자아도 의식, 전의식, 무의식에 다 걸쳐 있고 자아도 의식, 전의식, 무의식에 다 걸쳐 있는데 이 자아는 인간이 위험할 경우나 갈등이나 불안이 생기면 방어 기제를 작동해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는 게 자아다. 초자아는 이상적인 것을 추구하고 쾌락보다는 완전함을 추구해서 이 자아하고 초자아가 자아하고 초자아가 함께 행동을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역할을 하고 사회 문화적 규범이 내면화되어 있는 게 이게 바로 초자아다. 초자아는 양심과 자아 이상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초자아입니다. 요 부분의 그림만 이렇게 알아도 우리가 기본적인 것밖에 안 물어보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고요. 이렇게 이제 프로이드의 의식과 성격 구조를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한 것 중에 본능이라는 게 있고 리비도라는 게 있습니다. 본능과 리비도. 본능은 이제 선천적인 건데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있는데 이게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기도 하고 융합하기도 하고 상호작용을 주면서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본능이다. 본능에는 삶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있다. 리비도는 성적 에너지가 리비도다. 객관적으로 뭐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긴장이나 만족감이나 쾌락에 영향을 주는 게 바로 리비도다. 성적 에너지 리비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프로이트에 대해서 인간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프로이트의 인간관은 수동적인 인간관입니다. 첫 번째 수동적인 인간관. 무의식적인 본능에 의해서 결정되고 지배받는 수동적인 인간관이다. 또 결정론적 인간관. 어린 시절 경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결정론적 인간관이다. 그래서 얘기한 프로이드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과거에 의해서 지배받는 포로와 같은 존재다. 과거에 영향을 받아서 지금 현재 이런 것이 일어날 수 없는 포로와 같은 존재다. 하지만 인간은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투쟁적이고 발전적으로 이걸 극복하고 새로운 걸 추구하고 방해하는 요소를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투쟁해 나가는 투쟁적인 인간관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정신에 대해서 분석해서 너의 문제가 있고 내면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게 문제가 된다. 이런 건 참 좋았지만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사람, 신경과 치료를 받는 사람의 이론을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비판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 이론이 그런데 프로이트의 이제 심리 성적 발달 단계를 5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5단계. 구항, 남, 잠, 생입니다. 구강기, 구항, 남, 장, 생인데 구강기. 그 다음에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잠복기나 또는 잠재기라고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책에 따라서 잠재기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생식기 이렇게 5단계가 있습니다. 구강기는 태어나면서부터 18개월인데 1.5세로 할게요. 항문기 1.5세부터 3세고요. 남근기는 3세부터 6세. 그다음에 잠복기는 6세부터 12세 초등학교 시절이고요. 생식기는 12세부터 20세까지 중고등학교 시절이 생식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5단계로 나눴습니다.
자극의 근원이 입구자잖아요. 입이 자극의 근원이 되는 때가 이때죠. 이때는 이제 수유를 하게 되고 음식을 섭취하게 되고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시기가 구강기다. 구강기 1단계. 2단계 항문기는 자극의 근원이 항문이다. 이때는 배설훈련, 배변 훈련 같은 걸 하는 시기로서 18개월, 1.5세 18개월부터 36개월, 3세 때까지가 항문기다. 3단계 남근기는 성기에 집중되는 시기예요. 자극의 근원이 성기에 집중되는 시기로서 동성부모를 적대시하기도 하고 동일시하기도 하는 기제가 나타나서 남자에게는 거세 불안이 일어나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일어날 수 있고요. 여자 애들한테는 남근 선망하는 엘렉트라 콤플렉스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3단계 남근기다. 잠복기 잠재기는요, 자극의 근원이 잠재되어 있는 시기, 잠복되어 있는 시기예요. 이때는 초등학교 시절인데 신체가 발달하고 지적으로 많이 발달하는 시절입니다. 이게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신체가 크고 생각이 많이 크고 이런 시기로서 이제 경쟁하고 사회화를 하게 돼요. 학교를 다니면서. 그러면서 동성 친구하고 친하게 되는 시기, 이런 시기가 잠복기다. 마지막 생식기는 중고등학교 시절이죠. 생식기가 자극의 근원이고 성숙한 관계로 발전하고 이성 친구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기가 생식기다. 5단계 생식기까지. 그래서 프로이드 이론은 심리성적 발달 단계 5단계 구황 남장생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나눴는데 20살까지만 구별을 했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학자 에릭스는 이제 노년기까지 다 구별을 했죠. 이렇게 어쨌든 프로이드는 5단계로 이렇게 나눴다. 요번에 시험에 요 5단계에 대한 걸 물어보는 게 시험에 출제가 됐고요. 네, 프로이드 이론의 중요한 게 또 방어기제라는 게 있습니다. 방어기제. 방어기제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이제 아주 자주 나오는 곳에서 10가지 정도를 이해해보자. 그래서 10가지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 이제 방어기제는 첫 번째 억압입니다. 의식에서 용납하기 어려운 생각이나 욕망이나 충동을 무의식에 그냥 머물러 놓는 거예요. 아주 어떤 힘든 문제가 있을 때 아예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어기제들은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방어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사고를 당하면 그 사고 순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때 너무도 힘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기억하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아예 잊어버리는 이런 게 바로 억압이다. 두 번째, 반동용성입니다. 동용성의 반대 반동용성인데 이거는 겉마음하고 속이랑 겉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이런 태도를 보이지만 속으로는 그 정반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담으로는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미운 놈이면 욕을 할 텐데 떡을 하나 준다든가 사랑을 미움으로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반동용성이다. 안에는 막 저 사람이 싫지만 그냥 잘해주는 경우, 겉으로는 이런 경우가 반동용성이다. 세 번째, 동일시라는 게 있습니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불안의 원인이 된 사람하고 똑같아지거나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강압적이고 고지식하고 막 이런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었지만 커서 본인도 그렇게 아버지처럼 행동하게 되고 아버지를 닮아서 행동하는 게 바로 동일시다. 동일시. 그 다음에 네 번째, 투사라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용납할 수 없는 충동, 생각, 행동을 무의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런 충동이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느끼는 거예요. 본인이 막 바람 피우고 싶은 욕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 배우자가 저 사람이 바람 피우려고 하는 거야. 뭐 어떤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바람 피우려고 저러나 보다, 누구 만나려고 저러나 보다. 그리고 배우자를 의심하고 부정하고 이러는 것들이 바로 투사다. 투사. 다섯 번째, 전치치환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떤 실제 대상과 다른 대상에게 표출해 주는 게 전치치환이다. 표현을 다른 대상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속담으로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종로에서 뺨 맞으면 종로에서 화풀이 해야 되는데 뺨은 여기서 맞고 화풀이는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 또 대표적인 게 직장 상사한테 혼을 납니다. 그럼 직장 상사한테 불합리한 게 있거나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말을 못하고 집에 와서 엄한 동생한테 화를 내거나 화풀이를 하는 그런 경우가 전치치환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부정은 현실이나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이것을
거부하는 게 부정입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가족이 죽거나 친한 사람이 죽었을 때 이거 받아들이기 어렸을 때 그냥 잠시 여행을 떠난 거야 이렇게라고 믿는 거, 그게 바로 부정입니다. 부정. 7번째, 합리화가 있는데 용납하기 어려운 충동이나 욕구를 그럴듯한 사회적인 것을 설명해서 꾸며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자주 하는 말인데, 연예인들이 잘 사귀다 헤어지면 뭐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졌다, 뭐 우리는 아주 관계가 좋은데 헤어졌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랑하면 계속 만나야지 헤어지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는 걸 합리화라고 한다. 보상은 자신의 성격이나 외모나 어떤 결함이 있죠. 결함이 있는데 그거를 오히려 이제 보상받기 위해서 지나치게 강점을 강조하게 되는 게 그런 경우예요. 가난했던 사람이 좀 돈을 벌게 되면 그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 과하게 막 치장하는 그런 경우예요. 또 뭐가 있냐면 부모가 배운 게 없어요. 별로 공부한 게 없는데 자녀의 교육에 막 신경을 쓰면서 막 대학교까지 보내준다, 뭐까지 박사까지 공부시켜준다, 막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보상입니다. 보상. 9번째, 해리는 의식세계에서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을 자아의 지배에서보다 하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완전 따로 노는 거예요. 목류병이나 이중인격 이런 거예요. 기억상실증, 잠꼬대 이런 건데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게 있잖아요. 지킬 박사일 때랑 하이드일 때랑 완전 다르게 행동하고 이걸 기억을 못합니다. 완전 다른 인격체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그런 게 바로 해리다. 마지막 10번째, 전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릴 적 중요한 인물에 대한 감정이 현재에 동일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하는 건데, 어릴 때 학대받던 부모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누가? 요양보호사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싫은 거예요. 그냥 그 사람 뭐 하는 게 싫고 말하는 말투가 저런 게 싫고 해서 싫어하는 이런 게 바로 전이현상입니다. 전이현상. 자, 그 다음에 프로이트 이론에 대해서 방어 기제까지 배워봤는데, 프로이트 이론에 대해서 비판받는 내용은 뭐냐면 인간이 너무 결정적이다, 인간의 해결 능력인데 이걸 너무 광고했다,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성적인 욕구에 대해서 너무 강조한 부분이 있고, 인간의 자유지나 학습을 할 수 있는 그 능력 같은 걸 갖다 너무 배제했다.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경증 환자에서 도출된 경험을 인간 모두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너무 한계가 있지 않냐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프로이트의 아주 좋은 점은 뭐냐면, 인간의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미친 것도 아니고 귀신 들린 것도 아니고 너의 내부에 뭔가 문제라는 그 직선적인 그걸 알아냄으로써 과학적인 토대가 됐고, 불안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개인의 과거 경험에 중요시 생각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그 영향을 줬기 때문에 사회복지적으로는 개별 사업에 영향을 줬고요. 그래도 너무 결정적인 인간과는 좀 부정적이지 않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프로이트 이론을 배웠는데 우리가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어려운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거를 여러분을 위해서라도 용서하거나 해결하거나 그냥 아무 문제 삼지 않으면요, 여러분 정신적으로 건강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든 사람, 괴로운 사람 왜 괴로울까요? 과거에 뭔가 문제, 과거의 어려움, 과거에 막 어떤 그 잊혀지지 않는 기억 때문에 그런데 그걸 다 용서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자 에릭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이 있습니다. 에릭슨 자아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은 심리사회 이론이라고 하고, 아니면 자아심리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자아심리학이라고도 하는데, 자아의 성장과 기능에 중점을 뒀어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완전히 과거에서 이루어지는 그 결정적인 것보다 좀 자아가 더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걸로써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관점, 즉 우리 인간이 좀 해결 능력을 갖다가 좀 관점을 키우는데 기여를 했고, 성인기랑 노년기까지 포함해서 프로이트 이론을 확대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간 행동은 자아에서 통제되고, 자아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에릭슨의 이론에 자아는 신체, 심리,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게 바로 인간 행동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에릭슨입니다.
에릭슨의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이 있는데 그래도 주요 개념 세 가지를 알아보면 자아 정체감이 있는데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은 자아 정체감이 형성된 사람은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아 정체감이 있는 사람, 형성된 사람은 신념과 가치관과 직업 등에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이런 걸 극복을 통해서 발전된 곳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아 정체감이다. 점성의 원리 발달에서도 배웠는데 이 에릭슨의 점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거는 발달에는 최적 시기가 있고 모든 단계는 예정된 걸로 진행되지만 앞 단계의 발달에 영향을 받아서 그 영향으로 다음 단계 그 영향을 받아서 다음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게 점성의 원리인데 결정적 시기가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하려고 하면 너무 늦춰서도 안 되고 그 시기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 점성 원리에 포함되어 있는 이론입니다. 또 한 가지 이론이 있는데 위기입니다. 위기. 에릭슨 이론의 주요 이론의 세 번째 위기가 있는데 이 위기가 누구에게나 있는 건데 이 위기를 성공하게 되면 좋은 자아 특질이 강화되고 개인의 성격 발달하는데 스트레스와 갈등이 있는데 이런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잘 하느냐에 따라서 뭐 자아 특질이 강화되기도 하고 또 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그런 위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요 개념 세 가지를 배웠고요. 에릭슨은 프로이트의 5단계를 8단계로 더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이렇게 8단계까지 나눴는데 0세부터 1세까지가 1단계고요. 영학이고 1세부터 3세, 3세부터 6세, 6세부터 12세 이거고요. 그 다음에 5단계가 12세부터 20세입니다. 여기까지는 프로이드의 1단계랑 5단계랑 약간 차이가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6단계는 20세부터 24세고요. 7단계는 24세부터 65세, 마지막 노년기는 65세 이후 이렇게 나눴습니다. 0세부터 1세, 1세부터 3세, 3세부터 6세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6세부터 12세는 초등학교 시절이고 12세부터 20세는 중고등학교 시절이고 20세부터 24세는 성인 초기고요. 그 다음 24세부터 65세는 이제 중년기, 본격적으로 활동하는 시기 중년기고 65세 이후는 노년기까지 이렇게 전 연령대로 확대시켰다는 게 에릭슨이고요. 요거를 이제 외울 때는 신, 자, 주, 근, 자, 친, 생, 자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신자, 주근자, 친생자 이렇게. 신자 할 때 신은 신뢰감 대 불신감이 맞서는 시기가 1단계고요. 2단계는 자율성하고 수치심이 대결하는 게 수치심이 대결하는 게 2단계입니다. 3단계는 주도성하고 죄의식이 대결하는 게 3단계입니다. 자율성, 주도성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4단계는 근면성 대 열등감이 대결하는 시기고요. 5단계는 자아정체감하고 역할 혼란을 겪는 시기가 5단계다. 6단계 치는 친밀감 대 고립감이 맞서는 시기고요. 7단계는 생산성 대 침체가 맞서는 시기죠. 이때가 가장 생산성이 높은 시기거든요. 24세부터 65세까지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은퇴한 이후인 노년기는 자아 통합과 절망이 맞서는 시기죠. 신자할 때 이 첫 번째 나오는 자는 세 글자 자율성이고요. 주군자 할 때 이 자자는 5글자, 자아 정체감 5글자다. 마지막에 나오는 자는 자아 통합 4글자다. 3, 5, 4다. 이렇게 좀 구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요. 1단계 신뢰가 불신이 맞설 때는 희망으로서 요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2단계 자율성하고 수치심이 맞서는 시기에는 의지로서 극복할 수가 있고요. 3단계 주도성 대 죄의식이 맞서는 이 시기에는 목적을 확실히 함으로써 극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6세부터 12세는 초등학교 시절이죠. 이때는 근면성과 열등감이 맞서는 시기인데 이때는 능력으로서 해결할 수가 있고요. 5단계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시절은 자아정체과
역할혼란이 맞서는 식인데 성실로서 해결을 할 수 있다. 성실로서 극복할 수 있다. 6단계 20세부터 24세는 성인 초기에 해당하는 거죠. 뭐 청년기라고 해도 되고 성인 초기라고 해도 되는데 친밀감 대 고립감이 맞섰는데 사랑으로서 극복할 수 있다. 24세부터 65세는 생산성 대 침체가 맞서는 시기인데 배려로서 극복할 수 있다. 마지막에 이 65세 이후는 자아통합과 절망이 맞서는 시기인데 이때는 나이가 많을 때 지혜롭게 하면은 지혜로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8단계인데 이 앞자 따서 신자, 죽은 자, 친생자 이렇게 외워두시면 이제 좀 편안하고요. 이렇게 에릭슨의 8단계까지 알아봤습니다. 에릭슨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에릭슨은 뭐라고 했냐? 인간의 정상적인 위기와 사건을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증거의 틀을 제시했던 사람이 바로 에릭슨이다. 대상자의 자기 분석을 통해서 발달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치료적인 것을 제시했고 노인 치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에릭슨의 문제는 과학적인 근거나 경험적인 증거가 부족하다. 에릭슨은 프로이드 이론을 가져왔다는 건데 무슨 과학적인 근거나 경험 같은 걸 많이 제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의 답이 그건데 그 에릭슨에 맞는 게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그게 답이었고 노년기의 성장 가능성을 계속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전혀 없습니다. 자아 발달을 프로이드 이론에 결합시키려고 해서 했지만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에릭슨은 그래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뭐 갈등이나 위기를 극복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좋은 사람은 에릭슨이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세 번째 학자 자기만 아는 아들러. 아들러는 그 자기만 알기 때문에 개인 심리 이론입니다.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이 되겠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을 사회적이고 목적론적인 존재를 봤고 인간을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시험에도 그게 나왔거든요. 1번 문제 아들러는 인간을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인식했다. 요게 답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인간의 성적인 부분보다는 그 프로이트 이론은 너무 성적인 부분들을 자꾸 내세우는데 성적인 부분보다는 우월감을 추구하고 이는 타인에 대한 열등감에서 기인한다. 그래서 열등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면 아들러인데 아들러는 열등감마저 좋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열등감을 극복하면 발전하는 계기가 되고 너무도 좋다. 그래서 아들러는 동생이 태어나면서 사랑도 뺏기고 너무도 힘든 시기를 겪었고 본인의 그 가족 구성 때문에 너무 힘들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의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격려와 그런 걸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의사가 됐고 이랬기 때문에 아들러는 열등감과 보상이 노력을 위한 모든 발달의 근원이다. 열등감이 보상도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된다. 또 가족의 생활 양식이나 구조나 출생 서열이 개인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들러는 인간을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존재로 봤고요. 개인을 창조적 자아, 주관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러는 선천적인 것보다는 내가 노력하는 거에 따라서 발전할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아들러입니다. 아들러는 가치와 목표와 신념과 태도와 같은 내적인 결정 인자를 강조했으면서도 총체적이고 사회적이고 목표 지향적인 인간관을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러 이론을 몇 가지로 한번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들러 이론의 첫 번째 열등감과 보상이 있는데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 거고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 열등감이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리고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족한 점을 충족하려고 하는 게 보상인데 이 보상을 통해서 더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간은 우월성이나 우월감을 추구하려고 한다. 우월성을 추구하고 그걸 향하는 노력을 하게 돼 있다. 자기 완성을 하고 자기 실현을 위해서 노력한다. 우월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 우월이다. 어쨌든 인간은 그 우월성을 하고 그걸 우월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생활 양식에 따라서 인간을 성격 유형 생활 양식에 따라 네 가지로 구별을 했습니다. 글씨가 좀 날아가네요. 뭐로 나냐면 지배형,
획득형, 회피형, 마지막 제일 좋은 게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이 있습니다. 뭐가 제일 좋냐?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활동 수준과 사회적 관심에 따라서 네 가지로 나눴는데, 먼저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은 활동 수준도 높고 사회적 관심도 높은 사람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람이에요. 심리적으로 아주 건강한 사람, 사회적 관심이 많고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인생의 과업을 달성하기 위해서 타인과 협력하고 나가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유용한 유형이다. 활동 수준도 높고 사회적 관심도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이제 지배형은 활동 수준은 높지만 사회적 관심은 없는 거예요. 활동 수준이 높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막 행동하고 스스로 막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본인 독단적이고 공격적이고 활동적인 사람이 지배형이다. 획득형은 활동 수준은 보통인데 사회적 관심은 없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활동 수준은 없고 사회적 관심은 낮은, 그러니까 활동 수준은 보통이지만 사회적 관심이 낮은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존해서 욕구를 충족하는 사람이 획득형이다. 회피형은 활동 수준도 낮고 사회적 관심도 낮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모든 문제를 회피하고 실패하는 것도 그냥 별로 이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게 회피형이다. 그래서 생활 양식을 또는 성격 유형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을 했다. 지금 아들러의 이론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사회적 관심이 있습니다. 아들러 이론에 사회적 관심이라는 게 있는데,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에 기여하려는 성향, 그게 바로 사회적 관심이다. 미래의 영향력에 있어서 중요한 거고, 인생 과업의 만족을 느끼는 사람만 갖는 선천적이지만 개발도 필요한 게 사회적 관심이다. 사회적 관심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창조적 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아들러 이론이죠. 창조적 자기는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자신의 적합한 환경을 창조하는 존재고, 목표에 직면하면 결정하고 선택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창조적 자기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창조적 자기는 긍정적이고 좋은 사람이 창조적 자기다. 이렇게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 개인이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열등감이나 보상도 극복하고 우월감을 향해 나가고 사회적 관심과 창조적 자기로 나아갈 수 있는 것, 노력하면 된다는 게 바로 아들러의 이론입니다. 아들러는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부모하고 자녀의 관계, 가족 구조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출생서열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들러의 이론은 내담자에 가장 맞는 기법을 자신의 임상에 따라서 적용하는데 좋은 사람이 바로 아들러다. 아들러.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던 게 아들러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신력동이나 마지막 학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방점을 딱 찍은 융이 있죠. 융은 분석심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분석심리 이론. 이전의 학자들 걸 모두 분석해서 마지막으로 방점을 딱 찍어서 결론을 내었던 사람이 융입니다. 융은 아동기보다는 성인기 발달에 중점을 뒀던 사람이 융입니다. 성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융이고요. 융은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의식하고 무의식이 있다. 의식하고 무의식이 있는데 두 가지 힘에서 지배된다. 지금 현재가 의식이고 무의식도 두 가지가 있다.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다. 개인마다 있는 그 개인 무의식이 있고 인류 공통으로 갖고 있는 집단 무의식이 있다. 이렇게 분석해서 정리했던 사람이 융입니다. 융에 대해서 이제 이론에 대해서 좀 더 하면은, 인간 행동은 과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미래의 목표와 가능성에 대해서 조종하고 나아가고 발전하는 존재라는 것을 갖다 얘기를 했고요. 인간의 행동은 무의식과 의식에 의해서 동기화되고 부분의 합이 아닌 하나의 전체로서 활동하게 된다. 그리고 성격 발달에 대한 전생에 걸쳐서 일어나는 개성화와 자기 실현의 과정이 바로 성격 발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전반부랑 후반부로 나누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융의 인간과는 무의식과 의식이 대립해서 극복해 나가고 통일해 나가는 거다. 역사적이면서 미래적인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성장 가능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가변적인 존재다. 인간은 생물학적이고 심리적이고 사회문화적인 존재다. 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융의 이론은 어렵고 복잡하고 힘들다는 게 있어서 그래서 아주 이론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10가지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융의 이론을 10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무의식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 무의식과 집단 무의식이 있다. 개인 무의식은 무의식의 표면에 있는 개인이 경험한 결과물로서 개인이 겪는 감정이나 성향 같은 게 바로 개인 무의식이다. 개인마다 갖고 있는 게 개인 무의식이다. 집단 무의식은 그 무의식의 심층부에 위치한 그것을 타고나고 이건 인류 공통으로 지니고 있다. 무의식의 기본은 원형인데 어쨌든 조상 대대로 쌓여서 지금까지 내려온 침전물을 집단 무의식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자아가 있습니다. 의식된 나가 자아입니다. 의식의 심층에 지각, 사고, 기억, 감정으로 구성되어서 인간의 개성화 과정에서 생기는 게 자아인데 이상적으로 발달하면 구조화가 잘 된 자아가 이루어진다. 이상적으로 발달이 잘 된다면 구조화돼서 좋은 자아가 형성된다. 이게 의식된 나, 자아입니다. 자아. 3번째 자기라는 게 있습니다. 셀프라는 건데 자기 셀프는 의식과 무의식을 모두 포괄한 인격의 중심, 중년기 이후에 나타나는 원형이 자기다. 요번에도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본래 선언적인 나로 의식과 무의식을 포괄하는 인격과 정신의 중심이 자기다. 자아와 협력으로 자아 실현이 가능한 게 자기다. 집단 무의식 속에 타고난 핵심적인 원형으로서 성격과 조화와 통일을 관장하는 게 자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원형이라는 게 있는데 원형은 인간 정신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근원이 되는 그 중심 핵이 바로 원형이다. 다섯 번째 페르소나라는 게 있는데 페르소나는 뭐냐면요 인간이 쓴 가면입니다. 공적인 얼굴입니다. 사실은 이제 뭐 이게 성격이 안 좋더라도 사회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역할과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 그러니까 가면을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이렇게 가면을 써서 공적으로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게 페르소나다. 페르소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그림자 또는 음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자, 음영은 본성 및 의식하기 싫은 부정적인 측면이 바로 그림자, 음영이다. 일곱 번째 아니마, 아니무스. 남성이 지니고 있는 여성성이 남녀가 아니마 세 글자 아니마고요. 여성의 남성성이 남녀가 먼저겠죠. 그래서 세 글자 아니마고요. 연함은 아니무스다. 이렇게 아니마 아니무스가 뭔지도 꼭 알아두시고요. 여덟 번째 개성화라는 게 있다. 개성화는 고유한 자신이 지니고 있는 게 개성화입니다. 개성이 있다는 게 뭐냐? 자기가 지니고 있는 게 개성이죠. 자기 실현을 위해서 정확한 자기 인식이 중요한 게 개성화다. 고유하게 자신이 갖고 있는 게 개성화다. 그 다음에 여기 프로이드의 리비도 말고 융의 리비도도 있습니다. 융의 리비도. 이거는 융은 정신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얘기를 했고 인생 전반에 거친 삶의 생활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했습니다. 아까 프로이트는 성적인 에너지를 리비도라고 했고요. 여기 마지막 학자 융은 정신작용의 정신 에너지, 삶에 걸친 생활 에너지가 바로 리비도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콤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콤플렉스 안 좋은 거죠. 우리 사고를 방해하거나 의식을 교란하는 콤플렉스를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어떤 힘든 부분 그게 콤플렉스죠. 사고를 방해하거나 의식을 교란하는 안 좋은 부분이 바로 콤플렉스다. 이렇게 해서 이제 융에 대해서 배웠는데 융의 이론은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다라는 그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융은 사고 유형을
자아 태도나 정신 기능에 따라서 외향형, 내향형 이렇게 나누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정신 기능에 따라서 비합리적 기능이나 합리적 기능 이렇게 나누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시는데 여러분 이게 이제 요 융의 요 이론이 나중에 MBTI라는 이런 검사 같은 거 하잖아요. 그게 근원이 됐던 이론이 요 융의 이론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그러면 이제 저는 요 정도 이제 설명을 하고 좀 더 정리하는 차원에서 발달 단계마다 융이 제시한 과업이 있었습니다. 과업. 아동기에는 뭐가 발달 과업이냐? 리비도의 영향이 발달 과업이다. 아동기. 청소년기랑 성인 초기까지는 생애 전반기로서 외적 팽창이 중요한 시기가 청소년기랑 성인 초기다. 중년기에는 개성화가 중요하다. 노년기에는 죽음을 앞두고 생의 본질을 이해하는 게 노년기다. 이렇게 발달 과업을 제시했고요. 이제 융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체계적이지 못하고 개념이 굉장히 어렵다. 역시 환자를 대상으로 해석했던 것을 우리 모든 인간에 적용하려고 했더니 과학적인 검증과 실증적인 검증이 어렵다. 하지만 중년기에 자신의 현실을 극복하는 대체 방안을 제시했던 사람은 융이다. 중년기 어떤 방안 지시 그러면은 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신역동이론학자 4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공부하셨으니까 이것도 공부를 하시고, 저는 복습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복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